네, 지난 13일에 발표된 이 검찰 고위직 인사를 놓고 법조계와 정치권의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패널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원석 검찰총장 지금 보셨습니다만 검찰 인사 관련해서 질문에 한동안 침묵을 하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조율 거친 게 맞습니까?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독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총장님.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자, 직접 보셨습니다만 불편한 기색은 역력했습니다. 이원석 총장 인사 관련해서 7초 침묵하고요.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십니까? 이종우 평론가께서. 네, 침묵과 그다음에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라고 이야기한 대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7초간의 침묵은 저는 윤 대통령한테 하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침묵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다. 그렇죠. 즉, 윤 대통령은 중앙지검장을 지금 교체했습니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일 전에 지금 검찰총장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서울지검이 네.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김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인사로서 답변을 했다고 봐요. 서울중앙지검을 교체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침묵으로 했다고 보여지고요. 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라는 건 일선 수사팀이 흔들릴 것을 좀 우려해서 수사팀에 대해서 비록 지휘부는 바뀌었지만 그러나 열심히 그 마무리 지어라라는 수사팀에 대한 격려로 보입니다. 네, 인사 시점, 인사폭, 인사 내용을 놓고 정말 어제 그제 여러 가지 해석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명분을 자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특검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특검을 받게 될 명분을 자초한 게 자초한 것이 아닌가. 아니냐. 예. 이 검찰 인사가 지금 중앙지검장을 교체한 거잖아요. 교체하고 대검의 이제 간부도 네. 교체했습니다. 물론 중앙지검장은 이제 교체될 때가 되긴 됐죠. 인사 자체로만 본다면. 근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검찰 인사를 몰랐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예. 아까 침묵도 그런 것이고. 그렇다면 과거에 윤석열 총장 시절에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당시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 말이죠. 네. 검찰총장과 상의하지 않아서 이거 검찰적고 위반이다라는 말을 그 당시 했다고요. 윤석열 네. 검찰총장 당시에. 그리고 자신은 그 당시 인사권이 없는 식물총장이다. 근데 그대로 이게 지금 이원석 총장한테 적용되는 게 아닌지. 예. 왜냐하면 이때 이 인사가 날 때 지방 출장 중이었단 말이에요. 아무튼간에 전반적인 정황으로 볼 때 이원석 검찰총장과 상의 안 한 것 같아요. 검찰 인사에 대해서. 예. 그럼 그 당시의 얘기와 똑같은 거라서 그렇다면 이건 결국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수사 이거를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증거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해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인사가 있었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억측을 낳는 거 예. 아니겠어? 억측인지 진실인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된다면 이게 결국은 나중에 민주당에서 이거 결국은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 인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점점 특검의 명분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예. 네. 일단 이원석 총장은 보고는 받았지만 협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을 자초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원석 총장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인사 조치로 김 여사 수사 관련해서 대거 교차가 되는 상황에 수사에 차질은 있게 되는 건지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수사에 차질까지 있을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은 지휘부가 교체가 됐지 일선 검사가 바뀐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둘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일단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은 그 상당히 간명한 사건이에요.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이 두 사람 간의 일이고 네. 그다음에 물론 뭐 서구의 소리라고 하는 유튜브도 있습니다만은 사건 구조가 간단하고 규모도 훨씬 작은 사건이죠. 그리고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처벌
처벌 조항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그 수사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 구조는 훨씬 복잡합니다만 대신에 관련자들의 재판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죠. 네. 1심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잘 정리된 자료가 있을 것이고 새로운 지휘부가 파악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상태가 아닐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어차피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항소심 판결까지 보고 그러니까 항소심까지가 사실심이니까요. 항소심 판결까지 보고 처분을 할 거라는 아마 그런 구상을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차질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에는 수사 의지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차질은 없을지 모르지만 늦어지는 거는 있을 수 있겠죠. 가시 와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요.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 명품 가방 같은 경우도 아직은 네. 수사 초기 상태 아닙니까? 네. 고발인 조사 정도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큰 딜레이는 있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일선 검사들에 대해서는 아직 교체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 차질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렇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의 지연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선 검사들이 수사는 계속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건이 온전히 예. 100% 사법적인 문제만을 다루는 사건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어찌 보면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검찰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정무적인 판단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일선 수사 검사들이 이걸 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휘부가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런 면에서라면 어떤 수사의 속도가 조금 더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예. 그렇더라도 저는 대통령실이라든지 영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검찰에게 더 이상의 어떤 그 수사에 관여한다라는 어떤 뉘앙스라든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인사라든지 메시지를 내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원석 총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건데 이원 총장이 이제 넉 달 정도 남아서 뭔가 수사를 빨리 해서 마무리를 좀 본인이 짓고 싶어 한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 선은 그었습니다만 어떻게 향후 행보는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임기를 충실하게 마칠 거라고 저는 그렇게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원석 총장 본인이 총장으로서 주어진 소명과 예. 책무를 다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또 이 말을 뒷받침하는 것이 일단 이원석 총장의 그 성향, 성정 이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상당히 공직자의 자세에 충실해왔다 이런 평가를 받아오고 있고 네. 또 정치적으로 그렇게 튀는 행보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국민들께 검찰총장이지만 그 인지도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행보를 염두에 두고 임기 도중에 사퇴한다든가 그런 일은 그런 건 없지 않을까 하고 없었다.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 인사를 놓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을 더 세게 틀어지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입니다. 열거한 이 모든 상황은 대통령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인사권이야 뭐 정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기관들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프로그램대로 가겠지요. 수사팀이 공중부대됐다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수사를 틀어막는 인사, 수틀막 인사로 보입니다.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누가 온다고 검사장이 바뀐다가 수사가 중단되겠습니까? 왜곡되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그 야당은요,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방탄을 위해서 검찰의 장악에 나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야당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야당은 초점을 민정수석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김전 민정수석이 지금 임명됐지 6일째 아닙니까? 근데 김전 민정수석을 임명한 이유가 경청,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라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김지현 민정수석이 검사일 때 사실상 이 인사와 관련된 일을 많이 했거든요. 법무부, 검찰과장, 검찰국장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인사를 곧 할 것이다. 인사에 대한 어떤 배경이 될 것이다. 김지현 수석이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6일 만에 이런 중앙지검장 교체가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커봐라. 민정수석은 지금 수사 기관을 장악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연결을 시키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뭐 야권에서는 방탄 인사다라는 공세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사법부 흔들기다. 뭐 수사는 그래도 잘 진행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당내 일각에서는 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이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이게 지금 이 정기 인사일 수도 있어요. 중앙지검장도 이제 교체할 때가 됐고 말이죠. 인사 시점이 그렇긴 한데 여권의 말대로 지휘가 바뀌었는데 검사들의 이 수사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검찰에 근무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지휘부 바뀌는 의미가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뭐 지휘부가 바뀐다고 해도 수사가 진행돼 왔기 때문에 문제가 예. 없다라고 본다는 자체가 너무 순진하고 예. 검찰이 현재 이 사건 자체가 뭡니까? 이 지금 수원지검이 하는 거라든지 중앙지검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다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수사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렇다면 왜 저렇게 이른바 7초 침묵을 했겠어요? 저렇게 충분히 대통령과의 갈등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지 않았겠어요? 제가 그 내막을 정확히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저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거는 오비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정수석이 바뀐 다음에 네. 이 검찰 인사가 있는 게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관련되지 전혀 않았다라고 볼 근거가 좀 희박할 것 같아요. 저는 수사가 전 동요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설 변호사께는 그러면 용산과 검찰은 불편한 관계다. 이거 맞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왜 봅니다. 불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검찰은 최근에 이루어지는 어떤 검찰 이원석 총장의 워딩이라든지 어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그 수사 지휘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보면 예. 검찰의 조직을 지켜야 되겠다. 더 이상 검찰이 이런 뭐 예를 들어서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거나 지연하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검찰 조직이 야당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수사권까지 박탈될 수 있는 예.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뭐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권력자에 대한 수사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는 수사를 함으로써 검찰의 어떤 조직 자체를 지켜야 된다는 어떤 조직 논리로 저는 조직에 충성하는 논리라고 봤는데 예. 지금의 용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검찰의 조직을 흔드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용산에 대한 수사를 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인사권을 발동을 해서 인사 조치를 해버린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갈등 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보고 검찰 스스로 이 사건을 어떻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의 결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따라서 이 국민적인 평가는 또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좀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내일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이 추미애 당선인 우원식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의장 후보 교통정리 움직임을 두고요. 민주당 당 내에서 이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우상호 의원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을 대한민국 권력 소유의 2위를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결정한다? 이 두 분이 박찬대 원내대표나 혹은 뭐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혹은 본인 뭐 이런 분들의 예를 들면 어떤 권유를 받아서 중단한 거라면 저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 총선 불출마한 이 사선의 우상호 의원입니다. 네. 권력 서열 2위인 국회의장 선거에 당대표가 관여하는 건 잘못이다. 이런 지적. 글쎄 맞는 말인데 지금 상황적으로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일리가 있는 발언 같아요. 예.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명심이 명시적으로 작동했다라고 볼 근거 같은 건 별로 좀 없죠, 별로 사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나왔던 후보가 4명이었잖아요. 예. 지금 이제 2명 2파전으로 주로 들었는데 이 대표의 의중을 의식하는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특히 국회의장은 기계적 중립을 취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비슷한 얘기 했다고요. 네 후보가 다 말이죠. 네. 이런 뭐 여러 가지 정황이나 앞뒤 맥락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의 전 그 의중이 작동하는 것 같고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거중 조정을 했다 이런 비슷한 보도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상호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표나 원내대표가 관여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번 그 국회의장 선거는 국회의장 후보를 정하는 거 당내에서 말이죠. 예. 당내 정은 뭐 된 게 거의 99.9%니까 국회의장으로 네. 최종 본회의에서 말이죠. 어쨌든 이번에 국회의장 후보 결정하는 거는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말이죠. 예. 저는 상당히 무리가 좀 있어 보여요. 어떤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의 의중이 너무 거의 명시로 작동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엔 저런 당내에서 우상호 의원 같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당내에서는 이런 분위기인데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도 우원식 의원에게 사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밖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정당이 과연 정당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당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당권 경쟁을 통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 정당의 비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정당은 한 번도 제대로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초유로 추대가 됐어요. 네.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민주당은. 또 민주당의 당대표가 이렇게까지 계속 연이음을 한 적도 없고요. 또 국회의장 후보를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당대표가 특히 하나의 정치인이 사당화의 어떤 논란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서서 이 사람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교통정리하는 것도
정당 민주주의로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강성 지지층이 거꾸로 우원식 의원한테 고마워해야 되거든요. 왜? 우원식 의원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래서 국민들이 이 정당은 그래도 경쟁을 하는 정당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인데 그걸 도리어 내려와라. 우린 추대다. 무조건 명심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스스로 이게 사당화됐다라고 보여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정성호 의원도 이제 수박으로 찍혔고 네네. 지금도 이제 수박으로 찍히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뿐 아니라 지금 추미애 당선인이요.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의적인 교통 정리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본인이 이제 의장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대권 과도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이 되면 대통령이 되기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좀 심각한 발언 아닙니까?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망각한 발언이어서 사실 대단히 부적절하죠. 국회의장이 어떤 정권 창출 또 특정한 대권 주자의 이익에 복무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로서 입법부 전체의 수장이에요. 그 특정한 대권 주자의 이익에 복무하고 싶으면 뭐 이재명 대표의 특보단장 이런 걸 하셔야죠. 국회의장을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사례를 자주 인용합니다마는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분이 우리 국회법에 따라서 당적을 이탈한 최초의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나는 의사봉을 칠 때 한 번은 여당을 다른 한 번은 야당을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국민을 보면서 양심의 의사봉을 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바로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 추미애 당선인이 한번 잘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병원 치료 등을 위해 휴가 중이었는데요. 어제 퇴원을 해서 내일부터 당내 복귀를 합니다. 뭐 무릎을 떼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가 병상에서 SNS에 정부를 비판하는 뭐 라인 사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 당이 또 나서서 거기에 가서 라인 사태 공세를 올리고 또 검찰 비판 내용을 올리면 또 거기에서 또 당이 움직이고 이런 모습이 이게 좀 비춰졌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투영이 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 뭐 어떤 병원 치료를 기간을 잡음에 있어서 어찌 보면 국회의장 선거를 의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이 어떤 이런 정리되는 모습이 이런 비판이 있을 걸 분명히 예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라면 그러니까 약간 과거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대통령들이 외유 나가면서 국내 정치 현안에서 조금 민감한 부분들, 예민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셨었거든요. 인사 조치를 한다든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최근에 어떤 뭐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국회의장 단일화 과정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본인이 병원에 있음으로써 SNS에 올리고 그것을 통해서 당이 받음으로써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부재 중이더라도 당은 정상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한다라는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저는 이재명 대표의 병상 정치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간다. 없어도 잘 돌아간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글쎄요. 그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 있었어도 메시지 하나에 당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 이걸 지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판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요. 하지만 이제 이것을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대표가 부재 중이더라도 당은 할 일을 한다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아마 이렇게 당에서 어떤 대표의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에는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표의 아까 뭐 명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고 전 참 그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는데 아까 국회의장 후보였는 추미애 당선인이 하여튼 이재명 대표가 너무 장악하는 것 같아요. 당을 장악하는 건 좋은데 당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좋은데 모든 게 과도하면 탈이 난다고요. 과유불급이란 말이 그래서 있는 건데 과도하게 당이 너무 이재명 대표에게 쏠려가는 것 같아요. 이른바 사당화란 말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특정 대표가 당의 여러 가지 여론을 다양성을 봉쇄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봉쇄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꾸 그런 모습으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건 여든 야든 말이죠. 그래서 야당이 좀 그런 상황이 좀 대단히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총선 패배를 분석하는 백서에 한동훈 책임론을 기록하는 이 문제를 놓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을 명시하는 거죠. 당내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조종은 백서 특위위원장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책임은 당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은 봉합하자. 직설법을 쓰나 은유법을 쓰나 읽는 사람들은 다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 그 황 위원장이 총선 백서에서 특정 개인의 책임을 묻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조정은 위원장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부분은 뭐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네. 어쨌든 간에 총선을 지휘했던 수장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지금 저 논란의 핵심은 예. 한동훈 위원장을 어떻게 보냐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전 위원장입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지금 관심거리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저런 식으로 이제 백서에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을 부각시키느냐 그렇지 않고 황우려 위원장 말씀 따나 당을 주어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저 부분은 결국은 당에서 친윤과 비윤의 생각이 차이인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을 어떻게 바라보냐 문제인 것이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사이가 뭐 복원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복원이 쉽지 않을 쉽지 것이다.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예. 볼 때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윤 대통령의 생각을 지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한동훈 위원장 쪽에 쓰느냐 그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뭐 책임 당연히 있죠. 이걸 어떻게 기술하냐 문제는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론을 백서에 담을지 여부를 두고 당내에서 이제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정은 위원장의 어떤 특정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지금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게 뭐냐면 사실 백서는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사 하나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려 한다는 거예요. 질문 사항이. 그렇죠. 문안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백서가 객관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네네. 바로 지금 전대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책임이 있다라고 백서에 쓰게 되면 지금 다가올 전대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동참할 그러니까 전대에 나올 명분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정 위원장이 아니 모든 어떤 그런 그 책임들을 전부 다 제대로 객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부각시킴으로써 전대 출마를 차단하려고 한다. 이런 어떤 시각으로 비판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전대 차단 이야기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요. 최근 한 전 위원장의 외부 노출 있죠. 그리고 본인도 그거를 그렇게 불편해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복귀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다가는 총선 책임을 혼자 다 뒤집어쓰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상민 의원도 출마로 마음이 기운 것 같다.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전대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우리 송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봐야죠.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상민 의원이 저런 말을 뭐 아무 근거 없이 전하지는 않았을 걸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SNS 노출을 보더라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법무장관 시절에 동대구역에서 몇 시간 동안 시민들에게 사인을 해준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공공장소에 나가면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 어떻게 올라올지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 또 본인이 그 반응들을 접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는 뒷모습이 목격된 사진이 찍히고 그다음에는 시민이 요청하니까 앞모습을 사진을 찍어주고 그다음에 영상이 올라오고 뭐 이런 상황으로 점점 그 복귀를 위한 좌표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SNS 노출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최근에 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하고도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전당대회에 나올 의사가 전혀 없거나 당장의 정계의 전면에 등장할 의사가 없었다면은 그런 회동을 요청해도 아마 만나주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은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전대 출마 가능성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당대회 룰 개정과 관련해서도 당내에서 갈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류인 뭐 친윤계에서는 차기 지도부에 넘기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아니면은 뭐 비주류에서는 어찌됐든 민심이 반영되지 않는 개정이 전대 룰이기 때문에 개정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갈등이 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철규 의원의 이 주장 부분은 조금 맞지가 않아요. 어떤 지난 전당대회 때도 그 전에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전당대회 100% 당신 100% 바꾼 것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바꾼 건데 이걸 지금에 와서는 원칙대로 하자라고 한다는 것이 좀 이해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번 총선의 결과를 만약에 겸허하게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여서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전당대회 룰을 이번 어떤 바꿔서 민심
특히나 여론이 이렇게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오히려 당신 100%가 아니라 여론조사 100%로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국민들의 평가를 다시 한번 좀 새기고 친윤계에서 그런 점을 당의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좀 더 주장을 하는 게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송영근 변호사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뭐 안철수 의원도 뭐 50대 50 네. 이야기하면서 출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글쎄 이제 전체적으로 흥행 면에서는 좀 도움이 된다.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 거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룰은요. 당대표를 뽑을 때 여론조사를 반영하기 시작한 게 2006년입니다. 2006년부터 반영하기 시작해서 2021년까지 15년간 10명의 당대표를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해서 뽑았어요. 작년에 38 전당대회가 당신 100%로 한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의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이례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그 10명의 당대표를 뽑아서 4번의 대선에서 3번을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역사와 전통으로 되돌아가야지 이례적으로 당신 100%로 했을 때 그 결과가 성공적이 않다는 것이 이제 지난 총선을 통해서 입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당내에서도 여론을 널리 수렴해 보면은 여론조사를 반영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으로 수렴을 해야 되지만 비율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었는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죠. 구형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럼 그렇죠. 구형하는 검사에 대해서 이 높이 평가를 한다.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피고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그 검사, 자신의 어떤 그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다음에 모든 면에서 어쨌든 품격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는 그렇지 않았다. 도리어 조사받으면서 탁자를 치고 뭐 그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술자리 회유 의혹을 하면서 검사를 탄핵하는 검사의 어떤 태도를 그런 그 입장 견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 지금 이 김성태 이 회장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초점은 이거죠. 김성태 부회장은 대북 송금을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대납해 준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 술자리 회유가 있고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의 말이 맞다면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자신이 쌍방울에 북한 투자를 위해서 800억 달러를 보낸 셈이 돼요. 그렇다면 자신은 지금까지 이화영 부지사를 위해서 또는 이재명 지사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대납까지 했는데 자신의 어떤 송금 문제 이런 것들을 유엔 제재를 피하면서까지 자기가 다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그것만큼은 있을 수 없다. 나는 정말 이화영 부지사와 또는 이재명 지사의 헌신한 것이 이렇게 돌아온다라는 그 분노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 전 부시자 측과 뭐 검찰 간의 공방, 법의 판단을 받아보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지금 술자리에서 회유를 했다. 검찰이 그 얘기를 계속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날짜나 이런 시기 이런 게 계속 엇갈렸지 않습니까? 진술도 번복되고. 따라서 그 이제 그 회유한 의혹에 대해서 그 신빙성이 별로 없어진 상황인데 검찰이 또 주선한 고위직 변호사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일부러 회유를 하기 위해서 고위직 변호사를 주선해서 정관 변호사를 주선해가지고 만나겠다 이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검찰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쪽이 안면이 있었다.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안면이 있는 변호사였다라고 이제 검찰이 얘기하니까 여기서 또 고발을 한 거거든요. 그럼 뭐 공수처 고발하는 거겠죠. 검사를 고발하려면 공수처니까.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술자리 회유 의혹도 그렇고 계속 술자리도 회유했다는 거 지금 또 방금 얘기 나왔던 그 검사가 대단히 품격 있고 예의가 바른다고 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강압적으로 이제 수사했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튼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지 되겠습니다만 대단히 신빙성은 떨어져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여러 주장들이 말이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먼저 리포트로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 태국 파타야 납치 살해 사건의 첫 번째 피의자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네, 어제 캄보디아에서 용의자 1명을 추가로 붙잡은 경찰은 주변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공범 1명을 추적 중입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바지 차림에 갈색 점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태국 파타야 납치 살해 사건의 피의자 3명 가운데
12일 국내에서 체포된 20대 이모 씨입니다. 경찰이 우선 이 씨에 대해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법원은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사실들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수사 계획이 정리가 되면 경찰은 어제 캄보디아에서 또 다른 피의자 A씨도 검거했습니다. 앞서 피의자들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부받은 경찰은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현지 경찰과 함께 숙박업소에 있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태국 당국과 협의해 현지에 구금된 A씨를 최대한 빨리 국내로 송환할 방침입니다. 아직 붙잡히지 않은 나머지 공범 1명도 추적 중입니다. 피의자가 태국을 출국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지만 미얀마나 라오스 등 주변국으로 밀입국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제공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자, 전정원 기자 리포트 보셨습니다만 일단 국내에서 검거된 피해자 1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진행이 되고요.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피의자도 한국으로 송환 수사를 받게 되는 거죠?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게 작년 11월에도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피의자 1명이 국내로 송환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당시에 그 송환된 피의자는요. 나이지리아, 캄보디아, 중국이 연계된 3개국 마약 조직의 한국인 총책이었거든요. 캄보디아 현지를 담당하는 총책이었습니다. 작년 6월에 한국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을 했고 작년 7월 26일에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이 피의자가 국내에 송환되는 데 까지 약 100일이 걸렸습니다. 11월 1일에 작년 11월에 이제 한국에 송환이 됐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피의자도 한국인이고 피해자도 한국인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공범 1명이 한국인이면서 한국에서 현재 지금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송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예.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송환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경찰은 피의자 그러니까 용의자들이 뭐 불법 도박에 가담했던 전력이 확인이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사건과 연관이 좀 지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건의 피해자의 어떤 그 태국인 여자친구의 어떤 경찰 진술을 보면 피해자가 어떤 태국 유흥가에서 한국인 2명 만나서 어울리면서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도박이라든지 그것과 관련한 뭐 이 당초 이 사건에서 발단이 됐던 마약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으로 아마 원인이 돼가지고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아마 저는 금전적인 문제 부분도 상당히 살펴봐야 될 부분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